근데 교수님, 그 풍수 사상은 불교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조선 시대에는 유교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왠지 풍수 사상을 배척했을 것 같은데 아니었을까요? 조선에 들어서면은 고려 시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또 성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묘지를 쓰는 것과 관련된 음택풍수가 엄청나게 성행을 하게 돼요. 원래는 조선 시대에는 법전에 뭐 그 자기 신분에 따라서 묘지는 요 정도 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규정이 딱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풍수가 막 유행을 하면서부터 내 묘지의 영역은 좌청룡 500호를 이렇게 딱 포괄하는 요 영역으로 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법적으로 남의 묘지를 침탈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저기가 명당이다 싶으면 이제 막 뺏으려고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투장, 불법적으로 묘지를 침탈하는 거. 그리고 늑장은 권력을 믿고 억지로 뺏는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몰래 갔다가 묻는, 암장 같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면서 묘지의 그런 자리를 갖다가 쟁탈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고려시대 때는 이 음택풍수가 없었나요? 고려시대에도 당연히 묘지를 쓰니까 음택풍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조선시대와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대별로 보면 묘지를 잡는 자리가 달라요. 우리가 신라 왕릉을 보면 경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지나 낮은 구릉에 왕릉이 있습니다. 근데 고려는 어떠냐면 경사가 급한 산의 중턱의 경사면,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거기에 왕릉들이 있어요. 근데 조선 왕릉은 가보시면 산 자락의 끝부분 즈음에, 그 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입지가 다른 거를 봐도 땅을 보는 눈이 달랐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묘지를 쓰는 데에 풍수가 성행을 했던 거는 사회 조직이 변화하는 거랑 사실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 조선 사회에서는 한 16세기 말 정도부터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같은 성씨 집단의 모임인 그런 마을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을을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라고 해서 동성마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뭐 문중마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 같은 그런 마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을이 18세기경에 굉장히 일반화가 되고 확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16세기 말 정도부터 이제 선산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선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집안의 무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산이라고도 하고 족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저런 이제 문중 사회가 막 확산이 되니까 그런 걸 막 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선산 같은 거를 더 이제 잘 가꾸고 더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족보에는 이렇게 그 우리 선산이 있는 곳 이런 걸 지도를 그려가지고 산도라고 하는 그런 지도들을 족보에다가 막 넣기 시작을 해요. 음택풍수와 이 선산 그리고 그 족보까지 조선시대 문화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유럽에도 사실 가문의 묘지는 있긴 한데 그 한국의 선산 개념이랑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왜 뭐 싸움까지 하고 이렇게 좋은 땅에 그 쓰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효도인가요, 혹시? 효도라는 명목이 분명히 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는 산송 한 번은 해야지 효자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기도 했대요. 근데 결국은 그 바탕에 있는 거는 발복이라고 하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발복이 뭐냐면 좋은 곳에 무덤을 써서 나랑 내 후손이 잘 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래서 당대의 유학자들도 많이 비판을 합니다. 효도라고 막 그러면서 그 무덤 쓰겠다고 하지만 조상 시신을 가지고 싸움 벌이고 막 몰래 묻고 그러는 게 무슨 효도냐 이러면서 당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해요. 이름만 효도고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바탕에는 이런 신앙적인 부분 외에 땅의 소유권 문제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선산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그 풍수를 했던 그 다른 나라들도 혹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와서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사방에서 무덤을 가지고 막 송사를 벌이니까. 그리고 조선총독부에서 공동묘지령,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이제 두는 그런 법령을 만들었을 때 조선 사람들이 엄청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매우 놀라는 일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이런 부계제 문중마을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조직이 다르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왜 이러는지.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문중 사회가 남부 지역에 이제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그런 데는 이런 풍수 관행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수를 좀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기본적으로는 예언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음양오행과 주역의 원리가 자연하고 인간을 관통한다고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명당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에 대한 기대나 이런 거는 좀 항상 위험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도층이 여기에 혹하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풍수를 갖다가 우리가 좀 항상 그런 위험성도 주의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는 늘 변한다는 거예요. 역사에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변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풍수라고 하는 것도 늘 변화를 거쳤고 현재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꼭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성공한 정치인들이 조상 무덤을 잘 써서 성공했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좀 덜합니다. 자, 오늘 강연은 풍수가 옳은 거냐 잘못된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역사적인 산물이다. 옛날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고 이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어떤 뭐 도시를 만든다든지 수도를 옮긴다든지. 자,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 두 분 강연 듣고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좋은 땅 알려주시면 이사해가지고 더 잘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 풍수가 가진 예언적인 거 말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파리에는 서울과 달리 산이 많이 없거든요. 배산 임수가 또 안 되겠네요. 그렇죠. 배산 수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 새로운 풍수 이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리처럼 산이 별로 없는 지역, 평지가 많거나 혹은 이제 물길만 좀 이렇게 크거나 이런 지역들도 이렇게 풍수가 있어요. 중국에서도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위를 좀 중요시한다든지 혹은 뭐 물길을 좀 중요시한다든지 이제 이런 이론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는 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고 사회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도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방위도 이제 풍수가 되는지 몰랐는데 그 어릴 적부터 들었던 내용이 침대를 동쪽으로 둬야지 이제 잘 된다 이런 말을 어른들한테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풍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새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 뭐 풍수라고 하는 게 이제 유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집안에 어디에 뭘 걸어놔라 뭐 이런 류들이 유행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현대화된 풍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옛날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으로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다 관심이 있을 텐데 풍수를 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성공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언이 그런 힘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 200~300명씩 모여가지고 우리 조상님의 무덤을 지키겠다고 패싸움을 벌이고 온 그 나라의 운을 갖다가 재정을 기울여서 뭐 절 같은 거 짓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언성이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 예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좀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무덤 자리가 여기가 3대 후에 뭐 재상이 난다 이런 예언을 했다고 치면 3대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12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잊어버리기가 쉽고 이렇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막 서경을 개발을 해가지고 임금이 행차를 했는데 날씨가 막 그 돌풍이 불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비판을 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 갔으면 더 심한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증명이 결국은 안 되고 위험하고 100개 중에 99개가 안 맞고 1개만 맞아도 맞는 것 같고 다들 오 네, 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집안이 망할 수도 있고 지도층이 여기에 빠지면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99개가 안 맞고 하나만 맞아도 된다? 이거는 너무 그 기대하기 어려운 확률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국력을 소모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겠죠. 21세기 지금 풍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혹시 있나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미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땅을 잘 고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덕을 닦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발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몇백 년 전 조상님들도 풍수의 어떤 그런 위험성이랄까 허탄함이랄까 이런 거를 다 이해를 하셨던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풍수나 이런 것에 이렇게 그 자꾸 기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고 자신의 노력을 좀 더 믿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잘되고 잘못됨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정도전의 이 말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풍수보다 나를 믿고 나의 노력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전대학교 장지연 교수님께 역사로 본 풍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혜의 숲,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